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중간고사 시험 치시고 오늘 20일 2주차 4일 오늘 총 9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다들 잘 참석해 주셔가지고 중간고사 무사히 잘 끝났고요. 여러분 오픈북 형태이다 보니 개인적 점수는 보통 보시면 다 알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험지 매기고 있는데요. 매기면 오픈해서 점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서 점수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는 부분 좀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 생각 좀 잘 해주시고요. 그 뒷부분들 잘 이어서 수업할 테니까 내용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쪽지 몇 번 주셨는데요. 답변 다 드렸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시고 잘못 보내신 거나 내용 좀 다른 것들 확인하셔서 다시 보내주시고요. 시험은 한 분 빼놓고 다 치셨습니다. 63번 치셨고요. 나머지 점수는 곧 제가 공동으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계리 내용들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수업 정도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뒷부분들 한번 본 적은 있지만 같은 내용으로 꼭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내용들 여러분 좀 이해하셔가지고 한번 파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이죠. 산업안전의 원리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잠깐만요. 자, 한번 그 전체적으로 언급을 했던 내용이라 보시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상해 발생은 사고에 의해서 일어나고 저희가 하이니의 사고 연쇄성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 사고 연쇄성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도미노 이론의 개념으로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없어지게 되면 사고가 발생을 안 한다는 원리니까 사고는 상해 직전의 요소이고 사고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기계적 물리적 위험, 즉 불안전한 상태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불완전 행동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저희가 한번 언급을 했었고 그에 대한 여러분 답변도 참 잘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뒤에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 불완전한 행동으로 인해서 영구 노동 불능 장애를 입은 사람은 대개의 경우와 같은 불완전한 행위를 300번 이상 반복하여 사고를 피해 나가다가 결국 사고를 당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계적 위험도 마찬가지로 수백 개 이상 노출된 사람이 장애를 입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니의 1대 29대 300의 법칙 자체가 뭐냐면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를 피해 나갔던 거죠.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가 무상의 사고로 발전했지 어떤 데미지를 주는 어떤 피해를 주는 상해로 발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문제일 뿐이지 계속 사고는 반복되고 있었었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비책 자체가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큰 중대 사고로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뭐냐면 영구 노동 불능 상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잠시만요. 제가 지금 그 급한 사무실 전화 한 통만 받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계속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말이 영구노동 불능장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영구노동 불능장애라는 건 뭐냐면 뒤쪽에 한 번 더 설명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노동이 불가한 장애를 입었다는 거죠. 이게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지정하는 장애 종류 구분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아예 일을 못하게 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 노동력 상실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전에 300회 이상의 반복된 위험에 노출이 되었을 거라는 게 당연한 사실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영구노동 불능장애를 입는다라는 결론에 대한 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장애 정도는 우연하며 장애를 동반하는 재해는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표현, 즉 뭡니까? 재해는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는 이전의 우리의 내용과 동일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애 정도는 우연하다라는 표현을 좀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아무리 똑같은 조건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그 장애는 똑같은 재해로 발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 B가 C라는 조건 하에서 첫 번째 사고가 발생을 했었을 때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A와 B가 똑같은 C 조건을 준다고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면서도 되게 힘들면서도 무서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우연에 의해서 뭡니까? 상해 정도가 결정된다라는 거. 그래서 상해에 대한 정도를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해를 동반하는, 즉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불완전한 행위는 이 불완전한 행위를 유발시키는 기본 동기 및 이유가 존재를 하는데요. 앞서 우리가 봤죠. 지식 부족, 기능 부족, 의식 부족, 휴먼 에러라는 표현으로 여기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한 명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제가 다음 시간쯤에는 이 휴먼 에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휴먼 에러라는 게 이 불완전한 행위를 일으킨다라는 것. 제가 전 시간에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를 범하게 된다는 것. 이게 에러의 종류가 착각 또는 뭐 건망증 같은 것들이 다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에러의 조건인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불완전한 행위를 유발시키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런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교정 방안이죠. 교정 방안. 교육에 의해서 지식 부족과 기능 부족과 의식 부족과 휴먼 에러는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본 동기 및 이유를 잘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뭐 사고를 방지하는데 4개의 기본 방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보면 뭐 엔지니어링 리비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엔지니어 기계적인 수정 또는 설득 및 호소, 뭡니까 또 인사조정, 징계, 요 징계는 또 뭐가 포함되냐면 상벌 제도에 의해서 이런 사고를 방지하는 적용 가능한 기술들도 같이 존재한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 방지 방법론은 품질, 비용, 생산 등 적용되는 기법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이 기업적인 요소나 우리 개인적 요소에서 봐서도 그 조직의 CEO, 즉 경영진의 의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안전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경영진은 사고 예방 작업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경영진 CEO가 실질적으로 한 조직의 어떤 안전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앞서 우리가 봤던 어떤 그 재난재해 부분과 일상생활의 부분을 같이
이 합쳐봤다라고 판단하시게 되면 이 안전이 발전해 왔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산업적 요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산업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이 경영과 매우 일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게리, US 스틸의 게리나 알코아의 포로닐처럼 안전보건을 포함시킨 안전제의를 포함시킨 경영적 원리가 포함되는 게 아주 큰 이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보건, 경영이라 함은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안전, 보건, 경영이라 함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자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위해 위험 정도를 자체 평가하여 위해 위험 정도에 따라서 예방 투자 순위를 결정하는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반 활동을 안전, 보건, 경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의 안전, 보건, 경영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자, 안 보이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 보건, 관리 체계라는 거죠. 이 관리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전, 보건, 경영에 대한 부분에서 관리 체계가 잘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나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먼저인지에 대해서 이런 관리 체계가 우수한 업체에서는 빨리 캐치가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책 자체가 잘 세워질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책에 따른 대비가 잘 이루어지니 앞서 우리가 배웠던 모든 형태처럼 상해는 미리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방지를 하기 위한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컨트롤이라는 부분들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의 우리의 직업은 학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관리자든 근로자든 어떤 산업체에 대한 전반적으로 우리가 포함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생활에 있어서의 적용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든 심리학적으로든 육체 행동적이든 안전적인 요소 위험에 노출될 상황이 크게 될 것인데 그에 대한 부분은 기업의 안전 보건 경영과 이 관리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사고의 도미노 연쇄성 모델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은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입니다. 근데 그 이 사람이 이 도미노 이론을 주창한 이후에 버드라는 사람과 아담스라는 사람과 웨버라는 사람과 마컴이라는 사람들이 다 수정 도미노 이론을 들고 나옵니다.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버드는 경영자 책임, 아담스는 경영 시스템, 웨버는 운영 실수, 마컴은 사고 원인 이론. 하지만 얘가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공부를 하라라는 게 아니라 이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을 공부를 하게 되면 뭔가 사고를 발생시키기 이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없앨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이 도미노 이론을 수정했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버드는 되게 많이 나와요. 버드는 상식적으로도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좀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도미노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고요. 아이니의 도미노를 보시면 가정 및 사회 환경, 인간의 결함 자체가 뭡니까? 요 도미노처럼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빨간색에 비어 있는데 빨간색을 뭘 의미할까요?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하겠죠. 그렇게 됐었을 때 얘가 뭡니까? 사고 상해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얘가 사라지게 되니까 말 그대로 이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은 사고와 상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렸고요. 그에 대한 내용으로 좀 정확하게 좀 더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한다면 가정 및 사회 환경은 뭡니까? 인간의 잘못은 뭐다? 환경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선천적인 성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선설, 성악설 모두가 포함될 수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심리적 요인을 포함한 행동에 대한 부분이고요. 인간의 결함은 뭡니까? 휴먼 에러라는 표현 쓰죠. 아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불완전한 행동 또는 상태 또는 인간의 실수, 즉 휴먼 에러에 이루어진다. 그게 가정 및 환경, 사회 환경, 인간의 결함처럼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행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론적인 원인의 입장으로 다가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랬었을 때 이 불완전한 상태와 행동은 쟤는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 unsafe action 및 물리적 위험, 즉 불완전한 기계의 상태, unsafe condition에 의해서 노출됨으로써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 상해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산업재해는 사고나 우연성,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조건을 주더라도 사고의 결과는 우연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래서 산업재해는 사고나 우연성으로부터 발생을 하고 상해는 사고나 우연성의 결과에 의해서 상해나 손해 나타난다라는 부분이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간접 원인 뭡니까? 앞 내용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가정 및 사회 환경, 인간의 결함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을 야기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간접 원인이 될 것이고 이 간접 원인에 의해서 인간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건 이제 사고를 일으키는 바로 직접적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를 일으키는 간접 원인도 큰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직접 원인을 없앰으로써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게 도미노 이론의 핵심 요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내용이 하이닉을 비롯해서 아담스나 웨버가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라는 개념을 다른 워딩이나 그 부분을 설명하는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 썼을 때 그 내용을 같이 갈 수 있는 수정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나머지 부분도 그냥 인터넷 상에서 한 번만 쳐보셔도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는데요. 뭡니까? 직접 원인을 없앰으로써 사고 재해가 넘어지지 않는 안전을 일으키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리진 못하지만 여기 나오는 프랭크 E. 버드의 이론 하나만 더 언급을 해보면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경영자의 이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보시면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비교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경영자, 기원, 기초, 원인이 파악이 되고 징조, 직접 원인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불안전한 행동과 상황과 똑같이 하죠. 근데 이 간접 이론이 안전과 손실 제어의 결함, 작업자와 환경의 결함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과 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때 아차 실수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원치 않는 일의 발생입니다. 아차 사고가 원래 1대 29대 300에 300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차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뭐 여러분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이 불안전한 상황과 행동이 이 징조, 직접 원인이 된다라는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과 똑같지만
앞서 설명드린 직접 원인이 아닌 간접 원인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사고가 상해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수정 이론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내용은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 텐데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전공자가 아니면 이해를 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나 어차피 지금은 거의 상식 수준까지 내려왔던 부분이라서 아담스의 수정 도면 이론을 보시면 경영 시스템 내의 사고 원인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자, 경영 구조가 회사의 목적, 조직,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데 운영 실수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회사의 정책, 목적, 권위, 책임, 소재, 규칙, 지도 방침, 적극적 개입, 도덕,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운영 실수가 발생을 하게 되고 관리 실수적, 기술적 실수가 되게 되면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 기술적 책임이라는 게 작업자의 행동 실수와 작업 조건 결함의 기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손쉽게 설명을 하면 불완전한 상황과 불완전한 행동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그게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의 직접적 원인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사고는 아차 실수, 니어 미스, 미스가 실수인데 말 그대로 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거의 실수에 가까운 사고, 아차 실수를 우리는 니어 미스라고 표현을 쓰죠. 무부상 사고, 노 인저리 인시던트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부상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우리가 불안전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안전 불감증이 형성돼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1대 29대 300의 1회만큼 중대 실수가 발생한다는 부분과 같은 맥락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했었을 때 뭡니까? 직접적 원인인 관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실수가 발생을 했었으니까 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 사고에 대해서 재산 피해, 인적 보상과 손해 그리고 재산 피해가 발생을 하는 형태가 아담스가 주창한 수정 도미노 이론입니다. 여기까지 앞서 봤던 부분과 같이 한번 연계해서 생각을 하시고요. 자, 우리 산업재해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봤습니다. 사고가 발생을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인적, 물적 피해를 입는 걸 산업재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산업재해에 대해서 통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통계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인 건 아시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ICT, IoT, 빅데이터 언급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빅데이터가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들을 꺼내서 관리하는 부분이죠. 여기 말하는 산업재해와 재통계는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재해를 공부하고 안전을 공부하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계인데요. 통계가 나왔던 이유가 앞서 제가 한번 언급드렸던 중에 오답노트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오답노트가 뭘 의미를 하냐면요. 산업재해 안전을 공부를 할 때 꼭 산업안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때도 되게 중요하다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동종재해 예방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종재해가 뭐냐면 우리가 오답노트처럼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게 된다는. 자, 제 통계는 뭐냐면 제 통계적 접근에 의해서 빅데이터를 형성해 놓으면 그 부분에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주의는 훨씬 더 많이 기울이거나 축적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계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해와 재해 통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서도 봤지만 정의를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자, 산업재해라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법입니다. 법, 산업안전보건법이고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진지, 분진 등 기타 업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완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고요. 2조 1항에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ILO라고 말씀드렸는데 국제노동기구라고 합니다. 재해란 사람이 물체, 물질 또는 타인과 접촉하든 또는 그 사람이 물체 또는 환경 조건 하에 놓이든지 또는 사람의 행동에 따라 그 결과로 인해 사람의 상해를 동반하는 사고를 일반적으로 ILO에서는 산업재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광의의 넓은 의미의 산업재해는
산업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사건을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의를 보시면요. 작업으로 인한 상해 또는 작업 환경에 노출된 결과에 의해 발생된 절상, 골절, 염자, 절단 등의 모든 상해를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라고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절상, 부러지거나 골절되거나 부서지거나 어떤 뭡니까 붓거나 끊어지는 모든 상해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많이 배웠던 하이니에 의한 산업재해의 정의는 물체, 물질, 사람 또는 복사의 작용 등의 또는 반작용 때문에 사람에게 상해를 가져오는 계획되지 않는 재해의 범위 외의 사건을 산업재해라고 한다는 부분에서 꼭 숙지를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산업재해 정의를 보시면 이게 법이 좀 바뀌어서 조금씩 달라지는 숫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제가 숙지하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내용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대재해라 하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걸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을 하였거나 3달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했었을 때 우리는 중대재해라고 한다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시고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했었을 때 우리가 중대재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고 물론 1명, 2명 발생이 됐다고 해서 그 사고가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재해도 중대재해가 되려고 하면 어떤 기준 조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내의 내용들이 지켜져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48시간 이내에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큰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법적 제재를 당하지 않는 48시간 이내에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사업장, 유발, 재유발자, 재해자 개요, 발생 경위, 원인 및 결과, 조치 및 전망, 기타 재해와 관련되는 중요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반 재해에 관한 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제출 14일 이내라고 되어 있죠. 이 말 그대로 뭡니까?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보고의 내용을 관련지어서 내므로서 동종사회 또는 시정책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48시간 이내에 노동장애 관세에게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인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행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두 내용은 우리가 앞서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기보다는 이 내용들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언급함에 있어서 산업안전에 대한 개념을 포함시키다 보니 내용 자체가 좀 산업안전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따져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 얘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러니까 상태가 뭔지, 그 다음에 행동이 뭔지에 대한 구분이 확실히 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잘 할 수 있는 게 이 챕터를 한번 더 보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원인이라 해서 두 번째 간접적인 원인이 나오는데요. 자, 직접적인 원인은 당연히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없앰으로써 우리가 사고 재해를 예방하려고 했는데 자, 앞서 개인적 사정이나 환경 같은 것들이 간접적 원인이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접적 원인 부분도 꼭 그 부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다른 여러 요인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요인들에 대한 부분을 간접적인 요인이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자,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기술적 요인, 그 다음에 교육적 원인, 그 다음에 신체적 요인, 그 다음에 정신적 요인, 그 다음에 관리적 요인, 학교 교육적 원인, 그 다음에 사회적 또는 역사적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여러분 다른 걸 읽지 않더라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간접적인 7가지 외에 더 많은 요인들이 존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해의 분류입니다. 자,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통계적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하나 언급된 게 있었죠. ILO에서 얘기하는
전노동 불능 상태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산업재해의 통상적 분류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은 아주 상식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면요. 통계적 분류는 재해를 포괄적이고 통계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류가 있는데요. 사망은 업무상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 중상해는 부상으로 인하여 8일 이상의 노동력 상실, 경상해는 부상으로 1일 이상 7일 미만의 노동력 상실, 무상해 사고는 응급처치 이하의 상처로 작업에 종사하면서 치료를 받는 상해 정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1대 20분의 300회처럼 무상해 사고 일어나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 자체를 많이 세우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경상해나 중상해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부분의 분류를 위해서 산업재해의 통상적 분류 방법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산업재해 통상적 분류에서 앞에 1번은 뭐였습니까? 통계적 분류고요. 2번은 상해 정도별 분류입니다. 그래서 국제통계회의에 의하면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의 결과로 노동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제가 ILO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잘 봅시다. 사망은 사고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경우를 말하며 행방불명 시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사망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영구 전 노동 불능 해체입니다.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몸에 있는 모든 노동력이 상실됐다라는 표현이죠. 자, 부상으로 인해 노동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경우로서 신체 등급 1에서 3등급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등급이 나중되면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하니 등급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시고요. 앞서 영구 전노동에 비해 영구 부분 노동 불능제입니다. 자, 신체의 일부가 노동 기능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노동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게 아니라 일부입니다. 그래서 신체 장애 등급은 4에서 14급에 해당된다라는 부분 좀 이해를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일시 전노동 불능입니다. 자,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만 노동이 불능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시 부분 노동 불능제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으나 휴무 상태가 아닌 즉 일시적으로 가벼운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를 일시 부분 노동 불능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급 처치제를 치료를 받은 후 정상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정도의 재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숙지가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한번 읽어보시면 얘가 뭘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산업재해를 통상적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부분은 이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숙지가 아니라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암기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계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계산 문제조차도 상식으로 통하는 부분이다 보니 내가 왜 이런 전공자들의 공부를 해가라는 뜻이 아니라 상식으로 여러분도 계산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게 좋은 부분이니까 앞서 과제로도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시면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통계적 분류, 재해를 포괄적으로 통계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구 전노동 불능제는 신체 장애 등급이 1에서 3등급이고 연구 부분 노동 불능상해는 신체 등급이 4에서 14등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죠. 산업재 환산일수에 의해서 재해를 계산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체 장애가 1, 3등급일 때에는 7,500일이라는 부분. 손실일수는 휴업일수의 365분의 3을 꼭 봐. 자, 중요합니다. 손실일수는 휴업일수의 365분의 300을 꼭 곱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할 때나 다른 걸 알 때는 이 숫자는 주어집니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신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손실 일수를 계산할 수는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신체 등급이
1에서 3등급일 때는 7,500일인데 비례 4등급일 때는 5,500일, 심지어 14등급일 때는 50일 된다라는 부분, 산업재해 환산 일수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재해를 분류를 할 때 산업재해 통상적 분류 방법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해 종류에 의한 분류라고 돼서 부상이나 질병의 의학적 성질과 그 종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대부분 혼동이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상과 창상입니다. 그리고 자상과 구분되는 게 또 뭐가 있냐 하면 좌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개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는 크게 여러분들 뭐 관심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찔림은 우리가 따져보면 창을 쓰면 좀 찌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찔림이 일반적으로 창상이라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찔린다라는 표현이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다라는 것에서 자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반대로 배임이라 해서 원래 자상이 칼이니까 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배임은 창상이고요. 창이나 칼 등의 배인 상처를 창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찔림의 자상과 또는 타박상의 좌상도 표현할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내용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산업재해 통상적 재발생 형태입니다. 얘는 상해 종류고요. 얘는 재발생 형태입니다. 앞서 한번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산업재해 통상적 분류 방법에서 재발생 형태는 뭘로 구분이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인간이 주냐 아니면 물건이 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가 되면 추락, 사람이 주가 돼서 떨어지면 추락이고 사람이 평면상으로 넘어지면 전도인데 낙하 비례 보시면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는 경우 그러니까 물건이 떨어지거나 날아가서 낙하 비례라는 표현을 쓰니까 인간이 주가 되느냐 물건이 주가 되느냐에 대해서 좀 구분을 잘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이해가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요걸 넘어가셔도 되고요. 여육 시간도 여러분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재발생 비율에 대한 부분이 여러 번 언급을 해도 어렵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이니의 재구성 비율이라고 해서 1대 29대 300의 법칙. 자, 330회의 사고 가운데 중상 또는 사망 1회 1명, 1회 경상 29회 무상의 사고 300회의 비율로 사고가 발생하는 그 의미를 해서 하이니가 만들어낸 게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고 요 사망 또는 중상, 경상, 무상의 사고로 구분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좀 더 범위를 넓힌 건데요. 버드의 재구성 비율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아담스 웨버 나왔을 때 버드라는 표현 아까 그거 있었죠. 도미노 이론의 수정 도미노 있었죠. 버드가 하이니의 1대 29대 300의 법칙도 수정으로 됐습니다. 재구성 비율이라고 해서 약 600건이라는 것보다 더 많은 인원 그 범위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중상 1회, 경상 10회, 무상의 사고 30회, 무상의 무사고 고장은 600개. 그러니까 1대 29대 300에 330번보다 얘는 얼마예요? 641회죠. 그러니까 순간 순위가 더 많아. 사고에 일으키는 실험 범위가 더 많아졌으니까 좀 더 그러니까 정확한 값, 즉 아까 330번분에 한 번에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라는 의미를 약 641회 중에 중상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아차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부분으로 좀 더 세밀히 디테일하게 갔다라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내용은 똑같다라는 표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드리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재예방 4원칙은
우리가 뭐 전공자들이나 뭐나 좀 외우면 좋죠. 예방. 자, 꼭 기억을 하시고요.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손실우연의 법칙입니다. 말 그대로 아까 우리가 사고가 동종의 사고가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도 손실은 똑같이 발생 안 한다 그랬죠. 그게 재예방 4원칙의 손실우연의 원칙입니다. 즉, 제 손실은 사고 발생 시에 사고 대상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사고의 결과로서 일어난 재해 손실은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따라서 재해 발생 방지의 대상은 우연성에 좌우되는 손실의 방지보다는 사고 발생 자체의 방지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부분도 한 번 더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손실은 우연하게 결정된다는 부분이고요. 원인 계기의 원칙 보면 당연히 재해 발생은 그 원인이 분명 없이 있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태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형태의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우리의 내재되어 있던 심리적이나 또는 반복되어 익혀진 습관 같은 부분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인은 항상 연관이 되어 있다. 재해 발생은 그 원인이 있다. 즉 사고와 손실과의 관계, 즉 손실우연의 원칙에 의해서 손실과 사고는 우연적이나 사고와 원인 관계는 필연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으로 예방 간의 원칙을 해서 재해는 앞서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처럼 반드시 예방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교육과 관심과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다 알고 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해는 반드시 예방할 수 있고 따라서 재해는 원칙적으로 본인만 제거하면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머릿속에 꼭 넣어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 예방 4원칙의 대책 선정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다 앞서 봤던 것처럼 얘는 우연이고 당연히 계기가 있고 얘는 예방이 가능하니까 뭐에 대해 예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대책을 선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예방을 위해서 가능한 안전대책은 반드시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있다. 뭐 엔지니어링 대책, 기술적인 부분, 불안전한 행동을 불안전한 상태를 없앨 수 있는 기술적 부분이 있고요. 에듀케이션, 교육적 부분이 있고요. 인포스먼트, 관리적 요인이 포함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만약 뭐 전문가들이 내도 이런 문제를 많이 냅니다. 재해 예방의 4원칙이 뭐냐? 그중 대책 선택의 원칙은 뭐냐? 그러면 재해 예방 4원칙은 뭐가 있을까요? 앞서 봤던 것처럼 손실 우연, 원인 계기, 예방 가능, 대책 선정이 있고 대책 선정에 어떤 뭡니까? 예방 가능에 대해서 안전 대책은 뭐냐? 그러면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인포스먼트 3E 3E 대책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 3E라고 표현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대책이 있다라는 부분 꼭 숙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한번 배웠습니다. 재예방의 5단계가 있는데 시정책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만들어야 하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직하고 뭡니까? 여기서 분석하고 시정책 성립해서 다시 재조정한다라는 거 앞서 한번 공부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좀 이해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3위, 4M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처음에는 설명을 좀 드릴까 했는데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물론 여기에 3위 of safety는 앞서 우리가 봤던 대책 선정의 3위와 똑같습니다.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인포스먼트가 안전을 이루고자 하는 세 가지 정책적 의미에 대한 얘기고요. 재분석의 4요소에서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나중에 공부를 하실 수 있지만 M, A, N, C, H, I, N, 머신 그 다음에 M, E, D, I, A, 미디어 그 다음에 뭡니까?
MANAGEMENT죠. 자, 보시면 얘를 재해 분석의 4요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재해 분석의 4요소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 불완전한 행동, 머신, 뭡니까? 불완전한 상태, 매니지먼트, 미디어도 뭡니까? 불완전한 상태와 행동이 같이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A라는 조건을 가지고 이 네 가지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면 뭐다? 훨씬 이 문제에 대해서 J를 분석해서 앞서 우리가 말했던 C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C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뭡니까? 안전 실책들, 즉 매니지먼트, 관리 이런 부분의 형태로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고를 방지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양립성, 집중성 이런 부분들은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통계에 대한 부분 앞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면 제 통계 목적은 대상이 되는 조직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와 재 정보의 파악을 위해서 작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 통계에 의해서 제 요인의 분포를 파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상이 되는 집단의 경향과 특성 등을 수량적, 총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정보를 통해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 팩트가 언급이 됩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동종 또는 유사재 방지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입니다. 자, 동종, 즉 목적이 이런 거고요. 분석할 수 있으면 동종 또는 유사재를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통계, 우리가 반복으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편하게 쭉 읽어보시면 작성 시 고려사항을 보시면 제 통계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쉽게 해야 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부분. 자, 제 통계는 안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일 뿐 활동 그 자체가 아님을 인식을 해야 된다고. 제 통계 그 자체보다는 제 통계에 나타난 경향과 성질의 활용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어디에 활용을 할 수 있냐면 설비의 결함 개선 시정, 관리자의 근로 책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통계 내용 보시면 최근의 안전 성적, 다른 동종 사업장 또는 업종 평균의 성적과 비교, 과거 실적과 현상을 비교하여 경영 파악, 안전 성적과 다른 사업 성적과의 관련성, 빈번한 재해 종류, 재해에 의한 손실, 안전 성격을 향상시키는 조치 등이 일반적으로 제 통계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 굳이 제가 뭐 외우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수업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과제가 좀 단순해 보이지만 내가 오늘 뭔가를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룰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제대 숙지가 좀 잘 되시면 다른 부분들은 내가 이 교양적인 의미에서 안전을 공부하기에는 이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다음은 원인 분석법인데요. 그냥 요거는 여러분 자료 그냥 한번 언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사고의 원인 분석법. 퍼레이드는 뭐 보험회사 같은 데 가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시면 유형 기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라는 장소나 A라는 물건을 썼을 때
골절, 절상, 뇌진탕, 타박상, 화상, 중독, 기타 되게 많은 질병들이 장애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골절과 절상이 이 장애 종류별 분석을 보게 되면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정을 했던 A라는 곳의 장애 종류는 골절과 절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비책을 세울 때 다른 대비책을 세우지 말자라는 뜻이 아니라 화상, 중독, 타방상, 뇌진탕에 비해서 골절과 절상에 대한 대비를 좀 더 많이 세우면 훨씬 더 사고를 방지할 확률이 커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고의 원인 분석법처럼 사고의 원인이 분석이 되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세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그에 대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라 판단되는데 이게 그거죠. 생선의 뼈처럼 생긴 특성 여인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메인 줄기에서 재해로 발생을 했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냐. 자, 재해가 불완전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는데 그것들이 기계 설비의 결함, 근속, 연소에 대한 부분, 불완전한 행동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 특성 연도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클로즈 분석이고요. 뭐 보시는 거와 똑같습니다. 교집합, 여집합, 합집합, 그러니까 집합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언급할 때 이 클로즈 분석 기법을 좀 사용을 하는데요. 두 개 이상의 문제 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며 데이터를 집계하고 표로 표시한 후 요인별 결과 내용을 교착한 클로즈업 그림을 작성하여 분석을 하는 게 클로즈 분석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도라는 표현을 쓰죠. UCL과 언더 UCL, LC에 대한 개념인데 이 관리선 자체가 상방 관리 한계, 중심선, 하방 관리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관리도라고 되어 있죠. 재해 발생 건수 등의 추이를 파악하여 목표 관리를 행하는 데 필요한 월별 재해 발생 수를 그래프화하여 관리선을 설정 관리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일을 잘 없으시겠지만 제가 이 관리도를 가장 최근에 많이 본 건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에 제 요금제가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라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용량 수치를 끝나게 그 용량 수치가 끝나게 되면 이 제 건수를 나타내는 관리도처럼 이미 6기가를 소모를 하셨으니 제가 6기가를 쓰는데 더 쓰지 말고 못 쓰라는 형식의 이제 쭉 썼던 내용들을 보여주는 개념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정해놓은 데이터의 최대 용량을 상방 관리 한계라는 개념에서 전화기 자체가 나의 데이터 소모량이 많으니 요만큼만 소모하라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구나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니 매우 좋은 형태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고요. 제 통계는 언제 내냐면 요거 그냥 전체적으로 내용만 한번 봐도 좋은데 월별 통계가 필요할 것이고 직장별 통계가 필요할 것이고 직종별 통계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같은 형태에 대한 업체들에 대한 비교도 필요하지만 같은 업체에 대한 같은 달 같은 기간 근데 같은 업체가 아닌 같은 직종별에 대한 분류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요일별, 시각별, 근속 연수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많은 데이터에 쓰이게 되고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령별, 부상 부위별, 부상 부위는 아까 봤죠. 우리 골절 뭐 이런 거 봤었을 때. 기타 이런 형태로 재통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율과 제코스트인데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지금 이렇게 슬쩍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내일 한번 다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이고 여러분 시험 쳤던 부분들 수업 시간 남는 시간에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개념으로 제1과 제2코스는 좀 그냥 넘어가고요. 일단 오늘 출석을 먼저 한번 부른 후에 제가 나머지 부분들 좀 더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끝에 부르니까 힘들어서. 자, 볼게요. 오늘 20일이고요. 자, 구자빈, 예, 김가영, 김가영, 다들 자리에 안 계신가요? 교수님, 예, 김가영인데 제가 계속 채팅을 안 올라서 예, 예, 김가영 저 맞습니다. 김경민, 네, 감사합니다. 예, 김근홍, 김근홍, 계신데 대답 좀 하시죠. 이게, 저 죄송한데, 이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래 출석도 처음에 부르고, 중간에 부르고, 끝에 부름에 따라서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홍 체크했습니다. 김나연, 네, 김동기, 네, 김미진, 김서연, 예, 김연호, 김유나, 김유나, 예, 김재훈, 김종휘, 김, 김종휘, 김종휘 계시나요? 예, 계신데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김준목, 김창규, 예, 김현정, 모성현, 예, 문지은, 예, 민은비, 예, 박라영, 박성빈, 예, 박라영 제 메일 다시 보냈거든요. 확인해서 답장 다시 주세요. 박성준, 박재원, 백지은, 서채연, 김종휘 계신가요? 김종휘. 자, 설재민, 성채명, 손형건, 김예원, 예, 신인혜, 심승은, 안용우, 안태현, 양예나, 양태훈, 오동현, 유진영, 이도연, 이수미, 이승진, 이영준, 이예림, 이종민, 이주아, 이희숙, 임호택, 장용석, 장희원, 전성훈, 정그린, 정주연, 정혜정, 조성천, 조수진, 주현진, 최다연, 최다연,
예. 최여정, 최유림, 최은영, 최효진, 추서연, 한산희, 한예준, 황주연, 황현지, 김종희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결석이 없으시네요. 잘하셨고요. 자,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 제율과 제코스트 공부를 하긴 좀 힘들고요. 그 다음 내용인 개인보호구와 안전표지에 대해서만 잠시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보호구와 안전표지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이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큰 개념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 안전보호구가 뭡니까? 개인보호구가. 제가 자동차 얘기할 때, 안전벨트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되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감염병이죠. 감염병 코로나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즘 뭐 그 고마워요 챌린저처럼 의사분들 그다음에 그 보건의료의 관계자분들이 감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방체 검사 같은 걸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개념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런 항체 검사나 그분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본인도 뭡니까? 그 코로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본인이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업무를 봐야겠죠. 여러분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뭐냐면 어떤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말하는 개인 보호구의 안전모라는 부분이 있지만, 레저를 이용하실 때나 다른 부분들 업무 진행할 때 개인 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할까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근데 여기는 산업안전이다 보니 산업안전적 개념에서의 개인 보호구에 대한 언급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짧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보호구 중에 안전모라는 부분이 있고요. 얘는 안전보호라고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공업 규격에 맞는 부분이 있고 이런 규격에 따라서 종류 및 사용이 구분됩니다. 우리가 A형인지 B형인지 AB형인지 AE형인지 ABE형인지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밖에 잘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물체냐, 사람이 추락하느냐, 두 개 다냐, 아니면 전기냐 이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시키는 거냐, 이렇게 멀티가 되느냐 단품이냐의 차이죠. 가격적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다 개인 보호구적 의미이므로 이런 내용으로 포함된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모는 이런 형식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제가 그림은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이랑 KS 규격상에 이 명칭과 그림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산업안전의 하이바 안전모라는 개념보다 뭐 오토바이를 탈 때 또는 뭐 다른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때 쓰시는 안전모의 개념과 함께 파악을 하시는 것도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성능 검사 부분은 관통성, 충격 흡수, 내전압성, 내수성 같은 부분 또는 난연성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것들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직접 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과 안면 보호구에 대한 개념인데요. 자, 눈, 안면 보호구 뭡니까? 안경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눈 보호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글라스나 차광, 유리 보호, 플라스틱 보호, 도수 렌즈 보호 안경이 있고 안면 보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앞을 가린다는 형태의 개념으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귀 보호구는 뭐예요? 여러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친구랑 놀러 갔는데 코고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 귀 보호구 하죠. 그런 개념입니다. 귀마개와 귀 덮개로 나눠주고요. 자, 음은 음파로 전달되고 음파 단위의 부분들을 막는 형태죠. 근데 특히나 산업안전의 개념으로 가시게 되면 산업안전은 매우 큰 소리가 나는 작업 환경들이 많이 존재하니까 이 개인 보호구, 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호흡용 보호구입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을 비말용이라고 표현하지만 최초 분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형태로 호흡용 보호구의 개념으로 나와 있다는 부분들 한번 다 꼭 읽어보십시오. 자, 손보호구는 자, 장갑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뜨거운 냄비를 쓸 때 쓰는 것처럼 내열용 또는 방진, 용접, 전기용 같은 개념. 일상생활에도 사용을 하지만 산업용으로도 많이 사용한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자, 발보호구는 말 그대로 안전화입니다. 신발. 신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신발보다 더 안전을 강조화시킨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안전대는 높은 고소 작업을 할 때 쓰는 거죠. 우리가 요즘 번지 점프 같은 거 할 때도 개인 보호구 개념적으로 안전을 유지하는 것들이 이런 안전대의 개념이라고 확대 해석을 하시게 되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표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표지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표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금지가 있고요. 경고가 있고요. 지시가 있고요. 안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금지는 뭐예요? 아예 못 가게 하는 거죠. 경고는 위험하다라는 개념이고요. 지시는 그쪽으로 가라는 거죠. 안내는 우리가 제공을 하는 형태죠. 그래서 보시면 금지는 이런 형태의 내용이고요. 경고는 노란색 바탕. 물론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도 똑같은데 좀 손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지시는 이런 파란색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내는 초록색이죠. 자, 안내는 우리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 비상구 같은 거 있죠? 비상구 다 안내 표지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은 다른 인간공학 특히나 휴먼 에러 들어가기 전에 여기 앞서 언급하지 못했던 제율과 제코스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고 난 뒤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고하셨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3시에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 5-3 PPT요. 그렇네요. 제가 바로 안전관리 3에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제 5-3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꼭 거기만 보지 마시고요. 학습 자료실에 보면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학습 자료실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 마무리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